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새벽마다 나타나서 50만 원씩 현금으로 쓰고 가는 이 아저씨. 24세 대학생 이준혁이 핸드폰 화면을 향해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CCTV를 피해 몰래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매일 새벽 같은 시각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모습이 묘하게 중독성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무심한 호기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봄봄봄 라디오 극장의 구독과 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아갈 겁니다. 새벽 5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강남의 한복판에서 24시간 편의점만이 외로운 불빛을 켜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도시락들이 플라스틱 포장지 너머로 차가운 빛을 반사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삐걱거리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68세 박영호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 앞에 멈춰 섭니다.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로 구부정하고 거친 손은 핸들을 놓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립니다. 5년 전만 해도 강단에서 당당하게 의료 윤리를 강의하던 그 손이 이제는 폐지를 줍고 자전거 핸들을 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는 박영호의 발걸음에는 묘한 의식성이 있습니다. 마치 성당에 들어서는 신자처럼 무언가 신성한 일을 앞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5시 정각. 단 1분의 오차도 없습니다. 편의점 사장 김수진은 카운터 뒤에서 박영호를 바라봅니다. 42세의 그녀에게는 13살 아들이 있고 이 편의점은 그들 모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주로 택시기사나 야간 근무자들이 찾아오는데 박영호 같은 고객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인사에 박영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있고 작습니다. 도시락 좀 보겠습니다. 그는 도시락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사람의 신중함입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비빔밥. 그는 각각의 도시락을 들어 영양 성분표까지 확인합니다. 이것들로 40개 주세요.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40개라니 어른 4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이런 새벽 시간에 말이죠. 40개요? 혹시 어디 행사라도 그냥 필요했어요. 박영호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느껴집니다. 무언가 해야만 하는 일, 포기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도시락과 함께 음료수, 샌드위치까지 담은 박영호의 장바구니는 50만 원어치가 됩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이용객이라면 카드를 꺼낼 금액이지만 박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에서 나오는 것은 빳빳한 새 5만 원권 지폐들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방금 인출한 것처럼 깨끗한 지폐들이 그의 거친 손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셉니다. 10장의 5만 원권이 카운터 위에 놓입니다. 50만 원 정확히. 박영호의 손끝이 지폐를 만질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전해집니다. 이 돈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지출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카드는 안 쓰세요? 수진의 질문에 박영호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현금이 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어떤 가치,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따뜻함을 믿는 사람의 신념입니다. 결제를 마친 박영호는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표지가 해진 낡은 수첩인데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물 같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3월 15일 도시락 40개, 음료수, 샌드위치 50만 원. 짧은 기록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수첩을 가득 채우고 있고 각 페이지마다 같은 패턴의 기록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금액과 수량 뒤에 가끔씩 적힌 짧은 메모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도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영이가 바랐던 일, 아빠가 해야 할 일.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알바생 이준혁이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24세의 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편의점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준혁은 박영호가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특이한 쇼핑 패턴을 관찰해 왔거든요. 매일 새벽 5시 정각에 와서 똑같이 50만 원어치 사가셔. 50만 원? 매일요? 와, 한 달이면 1,500만 원이네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준혁의 눈에 호기심이 번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튜버적 감각이 발동합니다. 이런 특이한 소재라면 조회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장님, 제가 브이로그 찍는 거 아시죠? 저 할아버지 나오게 해도 될까요? 그런 건 본인 동의 받고 해야지.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수진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영상 구성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새벽 편의점에 미스터리한 단골 손님. 매일 50만 원씩 쓰는 할아버지의 정체는 이런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박영호는 구입한 음식들을 자전거 뒤편 바구니와 옆에 달린 보조 가방에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플라스틱 봉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도시락이 쏟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움직임은 의식적이고 정중합니다. 자전거에 올라탄 박영호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합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새벽 시간이라 교통량이 적어서 자전거로도 큰 무리 없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의료진들이 밤새 환자들을 돌보며 지쳐 있을 시간이죠. 박영호는 병원 뒷문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고 준비해온 음식들을 작은 상자에 담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영호는 간호사실에 음식 상자를 전달하며 짧게 인사합니다.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매일 찾아오는 익명의 후원자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함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박영호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조용히 병원을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3개의 병원을 돌며 음식을 전달합니다. 각 병원마다 약 10개에서 15개씩 총 30개가 넘는 도시락과 샌드위치, 음료수들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 후 준혁은 몰래 박영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내부 CCTV 각도를 피해 핸드폰으로 은밀하게 찍는 것이죠. 박영호가 도시락을 고르는 모습, 현금을 꺼내 세는 모습, 수첩에 기록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새벽 5시에 미스터리 고객이라는 제목으로 편집한 10분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썸네일에는 매일 50만 원 현금 결제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넣었습니다. 영상은 준혁의 기대를 뛰어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만을 돌파하고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 나이에 매일 50만 원씩? 뭔가 수상한데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님? 돈 세탁 냄새 나는데요? 할아버지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닐까? 준혁은 조회수 상승에 흥미를 느끼며 후속 영상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댓글들의 내용이 점점 악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박영호를 관찰한 수지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 패턴은 너무 일정하고 현금만 사용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게다가 가끔씩 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준혁아, 너 그 할아버지 영상 올린다고 했지? 네, 반응 좀 좋은 것 같아요.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찍어서. 수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이미 영상의 인기에 취해 있습니다. 그는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박영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을 나선 박영호는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5년 전을 떠올립니다. 서울대 의료윤리학과 교수였던 그때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의료진의 과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론이었습니다. 연구 논문과 통계 자료로만 접근했던 문제였죠. 하지만 자신의 딸 소영이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고 나서야 그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깨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은 시간이 바로 새벽 5시였거든요. 36시간 연속 수술을 마치고 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그 시간마다 깨어나 딸을 생각하고 딸이 못다 이룬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영아, 아빠가 이제 진짜로 실천하고 있어. 네가 꿈꾸던 그 일들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영호는 병원 앞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그는 익명의 후원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름도 감사도 받지 않는 채로 오직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준혁이 올린 새벽 5시에 미스터리 고객 영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5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3일 후에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일 50만 원씩? 한 달이면 1,500만 원이네. 뭔 돈이 그렇게 많아? 현금만 쓰는 게 더 수상해. 추적 안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님? 저 나이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저렇게 많이? 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결코 악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궁금했을 뿐이었죠. 일상에서 벗어난 특이한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호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박영호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소영의 사진에 작은 인사를 건넨 후 낡은 작업복을 입고 리어카를 끌고 나섭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폐지 수거 시간입니다. 이 폐지 수거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딸을 잃은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박영호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화하기 위해 시작한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소영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우울증과 씨름했지만 딸의 3주기가 되던 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딸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전 4시 30분이 되면 폐지 수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말이죠. 박영호가 매일 편의점에서 지출하는 50만 원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40개에 40만 원, 음료수와 과자, 과일 등의 10만 원. 이 돈은 딸 소영의 보험금과 자신의 교수 퇴직금, 그리고 소영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유산을 합친 것입니다. 박영호는 매주 두세 차례 은행을 방문해 여러 곳에 분산해둔 예금에서 필요한 만큼 현금을 인출합니다. 가능하면 새 지폐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죠. 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강남구 인근 3개 대형 병원을 순회하며 의료진들에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병원 응급실에 15개, 두 번째 병원 중환자실에 13개, 세 번째 병원 레지던트 당직실에 12개씩 배분합니다. 준혁은 채널 구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큰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구독자들은 계속해서 박영호에 대한 후속 영상을 요구했고 더 자극적인 내용을 원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가는지도 따라가 봐요. 정체를 밝혀내야죠.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준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박영호 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호가 편의점을 나간 후 어디로 가는지를 멀리서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박영호의 측면이 잠깐 화면에 나온 것이죠.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자 본격적인 온라인 탐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영상 속 작은 단서들을 모아 박영호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내부의 간판, 주변 건물의 모습을 분석하며 위치를 특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편의점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강남구 땡땡동 편의점 맞네요. 여기 동네 주민인데 확실해요. 이 댓글이 올라온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편의점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고 곧 매일 새벽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대학 동문이 우연히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잠깐, 이분 혹시 서울대 의료윤리학과 박영호 교수님 아니신가요? 측면 모습이 너무 비슷한데. 이 댓글이 폭탄이 되었습니다. 명문대 교수에서 폐지 수집까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박영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박영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꾸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찾고 싶었거든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때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대 레지던트였던 박소영이라는 젊은 의사였죠. 소영은 과로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환자들은 괜찮나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소영을 돌보는 동안 매일 병실을 찾아오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의 박영호와 점점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지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 단정했던 교수님과 지금의 박영호 씨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같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동시에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긴 그 눈빛 말이죠. 며칠 동안 이어진 관심 때문에 박영호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주변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가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젊은 여성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나오신 분 맞으시죠? 박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자신이 거기에 나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냥 궁금해서요. 매일 여기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지만 박영호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와서 불편하신 건 아닐까요? 어느 날 박영호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좋은 단골 손님이신걸요? 수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박영호에 대한 추측들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혹시 완전히 익명으로 선행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도. 현금이 더 마음이 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영호에 대해 긍정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영호가 전직 교수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교수님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자 수지는 박영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5년 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경험이 지금의 상황에서 박영호에 대한 연민과 보호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준혁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하지만 사장님, 구독자들이 계속 후속편을 원하고 있어요. 기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 수진의 말에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박영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 박영호는 딸 소영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재단 위에는 소영의 의대 졸업 사진과 함께 그녀가 생전에 썼던 청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가 되는 건 아닐까? 박영호는 소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36시간 연속 수술을 마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쓴 그 편지 말이죠. 아빠, 저는 아빠가 늘 가르쳐 주신 의료윤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환자들이 아플 때 제가 있어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박영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꿈꾸던 세상,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네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걸까? 네가 보기에는 어떠니? 박영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다짐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못다 이룬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영과의 약속만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박영호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라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댓 명의 사람들이 편의점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영호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도착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 몰래 촬영하는 핸드폰 카메라들. 그는 당황한 채로 편의점 문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한 젊은 남성이 다가오며 박영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교수님 맞으신가요? 인터넷에서 난리인데. 박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지는 이 광경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사유지예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지만 창문 너머로 계속 박영호를 지켜봤습니다. 편의점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호는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며 도시락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고 수지는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고르는 동작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기억,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박영호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따님이 정소영 씨 맞나요? 박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이를 아시나요?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때 소영 씨를 돌봤어요. 박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너무 힘들어 했어요. 36시간 연속 수술을 마치고 쓰러진 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환자들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교수님도 매일 병실에 오셨잖아요. 항상 정갈한 양복을 입고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과 똑같으셨어요. 박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박영호의 절규 같은 질문에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아버지가 늘 가르쳐 주신 의료 윤리를 실천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되고 싶었다고. 박영호는 한참을 울고 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평생 의료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의료진의 과로 문제,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 모든 걸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이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연구하고 가르쳤던 것들이 공허한 이론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첩을 펼쳐 보이며 박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레지던트 시절에 제가 매일 써준 도시락 편지들이에요. 오늘도 수고한 내 딸에게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소영이가 자랑스럽다. 딸은 바빠서 읽지도 못했지만 저는 매일 정성스럽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영이가 못다 이룬 일을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사가시는 음식들은? 강남구 인근 3개 병원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레지던트 당직실. 소영이가 일했던 곳과 같은 곳들이죠. 박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소영이의 보험금과 제 퇴직금, 그리고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의료진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오는 이유도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은 시간이 새벽 5시였거든요. 그 시간만 되면 잠에서 깨요. 그리고 딸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오는 거랍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그때 준혁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소동을 보고 온 것이었죠. 그는 박영호와 수진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준혁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박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친구분이 영상을 찍으신 분이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단지... 괜찮습니다. 박영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요. 다만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요. 박영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숨어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는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밖에 분들에게 말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도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그의 첫마디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영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 소영의 죽음, 자신의 후회와 다짐, 그리고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감동, 미안함, 존경, 다양한 감정들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소영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박영호의 말이 끝나자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 모든 사람들의 박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제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 교수님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이준혁입니다. 준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호기심과 조회수에 급급해서 한 분의 소중한 일상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알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박영호의 동의를 받아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사랑, 의료진들을 향한 감사와 응원, 그리고 매일 아침 이어가는 약속에 대해서 말이죠. 앞으로 저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채널로 바꾸겠습니다. 박영호 교수님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댓글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의심의 눈으로 봤었는데.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소영 선생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도 의료진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준영님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특히 의료진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매일 익명으로 음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소영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편의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돌봤던 그 젊은 의사와 지금의 박영호 교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일도 오실까?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박영호가 계속 자신의 약속을 지킬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영호의 딸을 향한 사랑과 의료진들을 향한 마음은 세상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영이 아버지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영호는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죠. 그는 평소처럼 소영의 사진에 인사를 건넨 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여전히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눈빛이었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 중년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의대생인데 교수님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박영호는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숨어서 혼자 하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수진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당당하게 올 수 있다니.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5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부터 박영호에게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음식을 전달했던 병원들의 의료진들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락해온 것은 첫 번째 병원 응급실의 김 간호사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주신 도시락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박영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소영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 덕분에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을 두셨어요. 그날 하루 동안 박영호는 수십 통의 감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각 병원의 의료진들,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까지 연락을 해왔죠. 한 레지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때때로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힘이 납니다. 소영 선배님처럼 환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준혁은 약속대로 자신의 채널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채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이죠. 그의 첫 번째 새로운 영상은 박영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새벽 5시였습니다. 박영호의 허락을 받아 그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며 촬영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이었죠. 영상에는 박영호가 새벽에 일어나 소영의 사진에 인사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고르는 모습, 그리고 각 병원을 돌며 의료진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박영호가 소영의 사진을 보고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소영아, 오늘도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너 대신 못다 이룬 꿈을 계속 이어갈게. 이 영상은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영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과로 문제와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한 방송국에서는 박영호를 특집 프로그램에 초청했습니다. 교수님,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의 질문에 박영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이가 세상을 떠난 건 시스템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현재 활동이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혼자서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영이가 꿈꾸던 세상,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영호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산의 한 퇴직 교사는 지역 병원에 책을 기증하기 시작했고, 대구의 한 기업인은 응급실 의료진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후원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부는 동네 보건소에 간식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했죠. 이런 활동들이 SNS를 통해 소영의 약속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대생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도 소영 선배님처럼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호 교수님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진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의료진 할인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진 신분증을 제시하면 도시락과 음료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었죠. 교수님 덕분에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수진이 박영호에게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소영 씨를 돌볼 때는 그냥 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때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서 신기해요. 박영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이가 사장님을 통해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박영호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새벽 5시 약속은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의료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수지를 비롯해 동네 상인들이 함께했고 준혁은 이런 선한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호는 소영의 사진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이제 정말로 네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는 소영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늘 가르쳐 주신 의료 윤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환자들이 아플 때 제가 있어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소영아, 이제 아빠도 네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 같은 젊은 의료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1년 후 박영호는 박소영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의 의료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었죠. 재단의 목표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박영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하나를 잃었지만 이제 수많은 소영이들을 얻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의료진들이 소영이처럼 환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단에는 전국에서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박영호가 처음 시작한 50만 원이 이제는 수억 원의 후원금으로 불어난 것이었죠.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젊은 의료진들 중 하나인 김 레지던트는 박영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소영 선배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교수님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영 선배처럼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교수님처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박영호는 소영이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의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위안이었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영호는 소영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의학 교과서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이 레지던트 2년차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편지였습니다.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환자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소영이가 마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죠.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요즘 정말 힘들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매일 병원에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저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려고 해요. 가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아빠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나요. 아빠, 만약 제가 이 힘든 과정에서 혹시 쓰러지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대신 제가 못다한 일들을 계속해 주세요. 아프고 지친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의료윤리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저는 아빠 덕분에 그걸 배웠어요. 언젠가 아빠가 직접 보여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빠, 저는 아빠의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빠가 키워주신 마음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빠 딸 소영 드림. 박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딸의 진정한 바람이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호는 소영의 사진 앞에 앉아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소영아, 네가 미리 써둔 편지를 받았어. 아빠가 지금까지 한 일이 맞는 일이었구나. 고마워.
그는 편지를 소중히 액자에 넣어 딸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아빠는 알겠어. 네가 원했던 건 아빠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빠다운 방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 박영호는 소영의 청진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웠던 금속이 그의 손에서 따뜻해졌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이제 정말로 행복해져도 될까? 네가 없어도 네가 남긴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혁은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리즈의 완결편이었죠. 안녕하세요. 그동안 새벽 5시에 약속 시리즈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한층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박영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요. 화면에는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이 흘러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의료진 지원 활동들, 소영이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젊은 의료진들의 모습, 그리고 박영호와 함께 새벽 5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수천 명의 동반자들이 있고 소영 씨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박영호는 재단 사무실에서 젊은 의료진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깊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이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의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 말이에요. 영상의 마지막에 박영호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깔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소영아, 아빠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네가 남긴 사랑 덕분에 아빠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행복해졌어. 고마워 소영아. 아빠의 영원한 자랑이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소영의 약속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영호 교수님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떠난 가족, 또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신 소중한 분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용히 실천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봄봄봄 라디오 극장은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